3월 18일 전략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신강거 옥중투쟁 1449일째입니다. 이제 2주도 안 남은 4년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투쟁 4년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 특히 우리 공화당 동지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통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옥중에서 그것도 불법 거짓 탄핵 되시고 전 세계 유럽을 볼 수 없는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보복을 당하시면서도 침묵 투쟁을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대통령께서 거기를 가시면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작이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침탈하는 그러한 시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당을 창당했고 우리도 4년차의 당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3년 지난 4년차 동안 대통령께서 자대창 감옥에서 침묵 옥중투쟁을 하고 계실 때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정말로 진실 정의 투쟁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죄 없는 분이 감옥에 가 계신다는 그것은 정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의를 위해서 세운 민초정당이고 애국정당입니다. 어쩌면은 그러한 민초 애국정당이라는 그러한 정당의 개념이 우리한테 더더욱 압박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73년 정당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초 애국정당이 생긴 겁니다.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당, 당원들의 자발적인 서명대가 일주일에 100여 군데에서 처절한 척박한 분위기에서도 서명대를 운영하고 있는 정당, 당원들 한 분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불법 거짓과 대한민국 체제 역사의 침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걱정하고 미래 세대를 걱정해서 태극기를 들고 매일 투쟁을 하고 있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한테 주어지는 책무는 대단히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당원들이 보는 시각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전국 현장을 가장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당원들을 볼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고 매일매일 일신우일신합니다. 매일매일
다짐을 합니다. 이러한 정의의 싸움이 우리의 정치혁명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이 따를 겁니다. 인내도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길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앞장서서 가는 당의 지도부나 총장을 비롯한 당 사무처,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직자 많은 분들의 압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대표로서는 항상 고생하는 분들을 생각함과 동시에 당원들의 입장도 대변해야 됩니다. 당원들은 당을 바꾸라는 겁니다. 쇄신하라는 겁니다. 변화하라는 겁니다. 4년 당대표, 4년차 당대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당대표한테 어느 누가 혁신개혁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누가 전략 전술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누가 당 재정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당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준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공화당은 무너지는 겁니다. 민초들의 마음은 불길과 같이 도도합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맞서겠다는 그 투쟁력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느낍니다. 혹시 나는 개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혹여 분파주의에 기웃거리지 않았는가? 혹여 시원 현혹에 넘어가지는 않았는가? 라는 고민을 당대표인 저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은 불법입니다. 죄 없는 분을 그냥 인신감금 시켜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얀마도만 또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식인들은 외면하고 정치인들은 굴종했고 많은 국민들은 설마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는가? 불법 거짓 탄핵의 주범들한테 줄을 서면서 아직도 그들을 처단하지 못함이 천추의 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국의 천추의 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역사일에 이렇게 비굴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굉장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당의 사무처나 중앙당직자,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민초정당
이 정치혁명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제가 34년을 정치 주변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왔던 대한민국의 정치 중에서 가장 치욕의 정치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절대로 그러한 치욕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들고 투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정당이 수백 개의 정당이 세워지고 무너진 정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 같이 민초들이 모여서 40만 당원, 5만 책임 당원을 만든 정당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반독재 투쟁을 한 정당도 없습니다. 불법 거짓 탄핵에 불의에 싸운 정당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그 가시밭길을 우리는 헤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악법들이 지금 막 등장하고 있는데 새로 생긴 태안 악법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이 나왔거든요.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사회주의 해서 이천 박사가 대추남매에 출판한 게 1,500원에서 나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88쪽에 이르는데 주민기본자치법 발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김현배 의원이 작년에 아마 12월 달에 했다가 이제 주민총회하고 주민자치회를 이걸 삭제했는데 그걸 반발해가지고 다시 아마 1월 29일 날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거는 주민자치기본법이 읍면동별로 두 가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주민총회하고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서울도 구청장이 26개입니까? 해서 23개를 삭제하고 자치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월 작년 2018년입니까? 6.13 지방지자체 선거에서도 압승을 했고 선거에 계속 뛰고 있는데 왜 이런 거를 또 만드느냐. 근데 이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새로운 지방자치회에 법률안을 보면은 엄청난 권력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와 비교가 안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되면은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와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은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궤도 이탈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거는 뭘 모델로 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미산 마을을 모델로 한 겁니다. 그 성미산 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사회주의 성향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간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법안을 만든 핑계는 지방자치민주주의를 더 활성화시켰다. 마을민주주의, 주민자치제,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명분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래 되는데 이런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전국적으로 이제 양산된 마을 활동가, 협동조합, 경제공동체 이런 조직들, 대안학교, 혁신학교
여기에 이제 이 조직들에서 일하는 민노총이라든가 정교조 이런 좌파들이 이제 여기 가세를 해가지고 주민자치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또 읍면동 사무소에 주소를 둔 외국인도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여기 이제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들, 직원, 뭐 사기업, 사장, 말단, 노동자까지 학교 교직원, 학생들까지도 주민으로 삼으면서 주민총회에서 이제 권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그 민노총 정교조 등 합법적 개입이 여기에 가능하게 되고, 주민들을 이중으로 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산하에 이제 분해와 분과를 또 두게 되는데, 이 분해는 거의 그 읍면동으로 소규모 조직을 해가지고 주민들 간의 이웃 조직을 감시, 통제, 감독이 또 가능하도록 해두고 있고, 이제 그러되면은 지역 내 좌파하고 민노총, 정교조, 환경단체, 복지단체들이 지방에서의 활동 영역이 더 이 마을 주민까지 깊이 이제 바뀌는 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독소조항이죠. 주민들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입니다. 주민 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및 인적 사항까지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도 가지 못하는 완전한 지방 독재 원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 주민총회는 이제 들러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끌어가는 집행기구는 주민자치회라 하게 되고, 그 자치회의 그런 그 실행적인 실무적인 권한을 가지고 되는 게 이제 사무국이죠. 그 사무국직원은 지방행정공무원으로 보임을 해가지고 기존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졌고, 여기 이제 그 국가 지방자치로부터 엄청난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뭐 경비라든가, 경비까지 일부 받게 되고, 기부금까지도 받게 되고, 수입사업도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 재산을 매수, 무상임대 받을 수 있고, 이것을 활용하여 수입사, 뭐 힐링센터라든가 수련원, 공공주차장 등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토지 소유기관으로까지 보상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수익을 내고 이제 주민들에게 또 현금 어떻게든지 살포를 해서 관심을 사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자체 하부 구조를 완전히 장악해서 뭐 좌파의 영구집권을 시도할 가능성도 얼마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국토개발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뭐 사드 배치 추가하라, 원전 더 내라, 군주둔 설치해라 하는 거를 이 지자체에서 이제 총회에서 반대한다 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 성주 같은데 사드 배치를 여기 이제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했지만, 이걸 완전히 그 사람들이 정부가 이렇게 하면 끝까지 못 막았는데, 주민총회에서 사드 배치를 추가를 못한다. 완전히 지방자치제의 국책사업, 국가 이제 안보, 뭐 군대 주둔, 한국에만 군 시설, 잠수함 뭐 이런 군 시설 추가 배치, 이거는 총회에서 반대를 하면 법안이 포괄되니까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뭐냐 이거 볼 때 이게 기존의 지자체가 붕괴가 되고. 새로 생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주민자치가 점점 커지면 중앙정부로 독립되죠. 그럼 중앙정부의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의민주제가 대의민주제와 원래 기존의 지방자치제도의 국가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되고 있는데 더 좌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전차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무력화되고, 그럼 이거 왜 되느냐? 그럼 기존에 이게 이제 연방제를 추진하는데 이 반발 세력이 중앙정부 법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컨트롤, 느슨하지만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 느슨한 컨트롤도 손발을 잘라버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민자치회가 자치경찰과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는 전체주의적으로 이제 운영될 가능성도 큰데, 이 자치제 연구원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북한이 45년부터 48년 사이에 건국 과정에서 주민자치제가 완장차고 지주계급이라든가 기독교인 반공 세력들 탄압하는 그런 것을 또 떠올리게 되고, 6.25 때도 우리나라의 그 낙동강 이북에 있는 서울, 충청, 강원, 전라도 이쪽에서 거의 그 지방의 인민위원회들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완장차고 이 반공인사들을 이제 학살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제 지방자치위원회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조직이 이제 누가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뭐 저도 몰랐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우리 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그렇고 잘 이 위협성의 이 심각성을 사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분석해가지고 이 좌파들이 사상 실체하고 이 마을 공동체 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또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깨우지 않으면은 이 주민자치제가 실행이 되고 이게 지하익단체들이 지방에 더 뿌리 받게 되면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해체가 되면서 결국은 남북 연방제로 가는 길목에서 중앙이 법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제가 지난번에 3월 10일에 얘기했던 공산민주주의 체제, 유럽에서는 소위 사회민주주의를 간다면 이거 좋은 거 아니냐, 민주주의가 공평하게 들어가면은 분배를 하는 게 하느냐 하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는 대민주주의에서 완전히 어긋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분단국가에서 이런 사회민주주의를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USB를 비밀리에 북한에 가두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해 주려 해가지고 설계도를 주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전략물자라든가 달러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거를 국민들 모르게 사바사바 하면서 공산 세력과 유착하면서 남북 연방에 내지, 그 제가 뭐 유튜브에 찍었습니다만은 커뮤니스틱 데모크라시, 공산민주주의 체제로 지금 민중민주주의 체제에서 촛불은 민중민주주의 해가지고 권력을 찬탈했죠.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민중민주주의, 민중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뭐 레닌 이야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민주집중제, 공산민주주의 체제로 지금 급속도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합법화, 법안을 통해서 땅땅땅 하면서 이렇게 통과됐다 하면은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막을 거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여론조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이 나오는데, 어제 RNA 서치가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발표하는 그 일환으로 문재인 여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어제 발표한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수행 지지도 잘하고 있다는, 지난번보다 4.3%가 하락한 36.7% 나왔고,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3.4%가 오른 58.1%가 돼서 60%대까지 이제 올라간 여론조사도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 차이가 21.4%로 또 8%나 증가했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는 13.7%였는데 격차가 21.4%로 늘어났다. 이런 여론조사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지역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이 이상하게 11.5% 오른 42.8%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게 지역선거 이전에
정부가 각 구청장, 지자체단체장, 그리고 기초위원들 다 장하고 있는데 이게 왜 서울 지역이 이렇게 11.5%나 오른 42.8%가 나왔는가? 이거 지방선거이잖아. 뭐 가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 이거를 저는 주목했고요. 그 다음에 좀 이게 재밌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요즘 뭐 LH 땅 투기 사건 등등에서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 가지고 이제 공정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들보다 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냐 질문했는데 물론 뭐 49%가 불공정하다고 40%에 가까운 분이 대답했습니다만 이게 공정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40%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통제되고 이렇게 여론 선전선동에 의해서 많이 걸러지고 나오는 기사만 보더라도 이 정권이 공정하지 않다는 정권인데 어떻게 공정하다는 응답자가 40%가 나오느냐.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건지 그냥 코로나 지원금 주고 뭐 지역별로 뭐 이런저런 선심성 공약 던져주고 하니까 그냥 관심 없이 하는 건지 이거 심각하다. 이게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월남 폐망할 때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 이 정도 되는데 월남 망할 때 월남 국민들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 수많은 무기 최첨단 무기 다 남겨주고 세계 4위의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정신이 썩으니까 타이어 조각 묶어가지고 전쟁하는 베트공한테 그냥 망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공정하다고 하는 국민이 40%라니까 물론 뭐 지지율도 34% 나옵니다만 이거는 정말 아무리 이념적으로 뭐 한 정파가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대한민국 말아먹자는 얘기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신 문제 항상 우리 당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이거는 피해 방역의 핵심이 백신 아닙니까? 마스크 쓰고 그런 거야 막 통제하고 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만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지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뭐 백신 확보하는 것부터 차질은 그만두고 아스트라제네카 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거 보니까 유럽에서는 18개국이 지금 혈전이 생겨가지고 접종을 중단했어요.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18개국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이상 없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숨기다가 한 명이 혈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K 방역의 실체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 지난해 12월에 백신 4,400만 명분 확보했다고 분명히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확보한 거는 3천만 명밖에 안 되고 그나마 뭐 차질이 생겨가지고 들어오는 숫자도 뭐 형편없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난해 12월에 1조 2,1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백신 4,400만 번을 확보했다고 분명히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1,400만 명분은 선급금만 줬지 확보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이제 추경 예산 편성하면서 그 예산을 끼워넣는 걸 보고 지금 찾아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데도 언론들이 너무 보도를 약하게 하고 이게 야당이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건 국민 생존권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또 혈전이 발견돼서 60대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인지 너무 좀 엉터리 같은 대한민국 행정의 모습, 시스템이 붕괴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듯이 제가 누차 우리 최고위원회나 전략기에서 분석했듯이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서울에 어제 저녁에 와서 외교장관, 국방장관을 따로 하고 지금 아마 이 시각에 2+2 회담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외교장관, 국방장관 회담, 별도 회담에서 대충 뭐 안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본하고 미일 간의 그 2+2 회담에서 확실하게 미국이 강조하는 사안들이 그대로 이제 이쪽에 와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역시 그 한미일 공조 문제 확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해달라는 거. 북한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제재 문제도 그 문제에 있어서 실마리가 풀려지면 안 된다는 대북 정책 문제까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했는데 역시 우리 정부는 안 되는 정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제가 뭐 이야기 들으니까 보도는 다 안 됐습니다만은 그 외교부 장관 정영영이라는 사람은 계속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얘기하고 말이야. 모두 봐야죠. 미국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이 그 아주 작심하게 얘기하는데 서울 국방장관은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하고 코드 문제 얘기하고 이 심각성을 얘기하는데 대중국 견제하는데 동맹국도 다 동참해야 된다는데 전시작전 총대권이나 달라고 이런 얘기를 모두 발언을 하고 완전히 한미 간에 지금 건 무늬만 동맹이지 이게 그 주사파 정부의 그 잘못된 수뇌부의 그런 전략 때문에 국방 외교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회의 끝나고 발표해도 뭐 외교 용어를 써가지고 두리뭉실 비켜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이런 이야기나 우리 정부는 못하고 미국에서 아마 이야기를 나누겠죠.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미국에서 작심하고 인권 문제를 최첨단 앞세워가지고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 체제를 최대 이역국이라고 분류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홍콩, 신장 이구르 문제까지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거론하면서 전 세계의 우방 동맹국들이 대중 압박하는 동참해달라고 일본에서는 완전히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한 곳을 보면서 확실한 성명서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은 헛소리를 하고 이러는 우리 정부를 보면서 정말 개탄을 넘어서가지고 그런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봉급을 줘야 되는지 그런 행정부 수장들을 견제하고 굴러가지고 호통쳐야 될 국회는 과연 있어야 될 국회인지 당장 해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고 다시 한번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마지막 애정을 가지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 유엔 결의안 준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쿼드의 좀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념 세력에 꼬북 노릇을 하면서 헌법이 명령하는 대한민국 외교안보 이익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지도자의 충견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현장을 저는 눈이 훤하게 지금 보여가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국가이익이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알고 114페이지짜리 그 국가 전략 보고서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그걸 인용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영국도 쿼드에 가입을 할 것이고 또 중국이 최대의 이역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을 봉쇄하는데 전면을 쓰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고 지금 영국이 핵탄두를 180개 갖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현실주의적인 국제 외교 노선을 강화하는 차원에 260개까지 늘리겠다고 이게 자국의 안보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가 전략이 어디 있고 도대체 뭘 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것인지 그저 나 국가 해체하고 중국 김정은이 김여정이 눈치나 보고 말이죠. 김여정이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고 그거 안 하면 뭐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욕이나 하고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데도 뭐 항의 하나 못하는 정부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자존심이나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전에 지난번에 문재인 씨가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 합의할 수 있다고 한 얘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맥락이 좀 와닿는 것이 아마 서울시장 보선 전에 무슨 뭐 남북 이벤트까지 계획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뭐 방문을 한다든지 무슨 이벤트를 한다든지 화상통화를 한다든지 저아마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난들을 치니까 포각해가지고 내년 전산 전략까지 북한과 연계해서 자유주의 연방제까지 가겠다는 큰 틀이 아니면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없다. 너무나 그림이 생생하게 그려지잖아요. 동맹국 팽개치고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하고 함께 해가지고 그동안에 쌓아놓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말아먹는 이 정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남의 일처럼
코로나 지원금 그거 좀 받는다고 남의 일처럼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 이거는 월남이 폐명했을 때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주소로 가고 있다.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인영이 같은 통일부 장관이 민족혁명 뭐 운운하는 말이죠. 통일론 얘기하고 이거 뭐 노골적으로 주사파들의 민족해방 전략하고 맥이 닿는 거고, 또 문재인 씨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촛불혁명이라는 여기까지 했잖아요. 노골적으로. 이거 그분이 한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왔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거 무슨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정반대 아닙니까? 국가 해체하고 나라 망하게 하고 있으면서 그 결과 부패 인식 지수가 매년 개선되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 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건 밝혀지고 언론에서 조사돼 터진 것만 해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국가 원수가 제정신이고 헌법을 준수하는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이면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아마 지금 촛불화 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넷내고 선언에서 아마 적당히 말장난을 하다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옥중투쟁하신 지 144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열흘 남짓 되는 날에는 옥중투쟁을 하신 지, 감옥에 계신 지 4년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4년 전부터 항상 외쳐왔습니다. 탄핵은 거짓이고 불법이며 권력 찬탈이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주변인들까지 탈탈 털어도 돈 한 푼 받은 흔적이 없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정적이라는 이유로 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둔 역사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께서도 선전선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거짓을 기반으로 한 사기꾼들, 정치 로비배들을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몰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략회의 참여자로서 발언이 거의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우리 공화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교육, 경제, 외교 안보,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서 기반이 무너지고 방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국가 대개조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류 공영, 즉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지나친 이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간에 인위적인 계급을 만들고 세대 간 불신을 가속화하며 심지어는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교육이 백주 대낮에 전교조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가르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할 교육이 오히려 전체주의 독재국가인 중국, 북한에 대한 미화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교육은 전문성과 창의성,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AI, IoT 같은 신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적기에 세상에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 들어 발생한 경제 폭망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절실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50대 자영업자의 감소가 11만 1,300명입니다. 또한 전 연령층에서 국가에서 뿌리는 돈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한국 경제의 적신호는 중국 폐렴 이전부터 보여왔고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빠져 이를 가속화했습니다. 집권 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진 최저임금 인상과 25번 연속으로 실패를 한 부동산 대책,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국민들의 막연한 반기업 정서에 기댄 정책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경제는 추락하고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경제는 기업이 선수로 뛰는 경기장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이 전 세계에서 1등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외교 관계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차세대 개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외교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은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중국, 북한에 기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우리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주적입니다. 동맹은 사이가 좋은 사람들끼리 맺는 것이 아닌 공동의 적을 가진 나라가 맺는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 상황은 냉전 시대보다 더 열악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은 미소 갈등보다 심각하며 현재 중국은 그 당시 소련보다 강합니다. 심지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은 핵무장까지 갖췄습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중국과 북한은 그 균열을 파고들 것이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미동맹의 목적은 중국과 북한 체제 붕괴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 한미동맹의 최종 목적은 북한 체제 붕괴를 통한 한반도 평화입니다. 이념이 다른 국가 간의 1국가 2체제는 전쟁을 불러올 뿐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과거 조선 말기의 경험을 다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니 묻고 더블로 가겠다는 거대 야당, 앞에서는 싸우는 척을 하지만 뒤에서는 형님 동생을 하며 땅 투기, 주가 조작 등 이권을 나눠먹는 정치인, 문재인 정권의 포갑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남보는 척하며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는 것에 미쳐있는 야당 정치인을 보면 나라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우파 국민들은 여론조사, 선거에 조작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작이라고 믿고 우리 내부 개혁을 등한시한다면 우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작년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을 때를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오세훈 같은 사탄파들을 정계에서 은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파 내에 정치 개혁을 할 수 있을 때 부정 선거 이슈가 이 문제를 덮어버렸습니다. 막장 공천에 책임을 져야 하는 미통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박형준은 이번 부산시장 선거를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김무성, 유승민은 각각 서울시장 보궐선거 명예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나경원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중적인 정치인들을 원합니다. 정치인은 로맨틱하지만 냉정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눈 내리는 날, 연인과 함께 광화문 연가를 들으며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본 사람들을 원하지만 동시에 비리를 저지른다면 자기 친족도 과감하게 쳐내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노무현 씨가 통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부르던 광고, 국회에서 기업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싸우던 광고가 노무현 열풍의 기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사람,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줄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카리스마로 대중을 휘어잡고 갈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뽑을 정치인은 완벽한 슈퍼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내세울 분에게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울 분은 따뜻하지만 정의로움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는 이미지, 본인을 희생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미지, 겸손하지만 카리스마를 가진 이미지, 체제 수호라는 전통을 고수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이를 기반으로 알차고 실속 있는 당의 큰 전략을 세우고 세부 계획들을 세워 착착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침몰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 1년의 한미 관계를 돌아보게 되면 이 정부가 4년 동안 이루어온 한미 관계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핵심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군사 안보적으로는 핵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 우산이 없었다면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 보급을 이루어냈던 경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국과의 안보상에 있어서 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명확하게 알 텐데요. 지금 현재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 문제에 있어서 핵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복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컨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소위 선제 공격을 받았을 때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선제 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워낙 핵무기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선제 공격으로도 한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단 한 발이 남아서 다시 공격을 받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략은 오히려 그 핵 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만약 북한이 어떤 핵무기를 개발해서 공격을 할 경우에 미국의 핵 보복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위 북미 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보호 정책, 핵무기에 대한 보호 정책에 가까울 정도의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최근에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매우 명확합니다. 소련과의 핵 전쟁에서도 충분히 그들은 대응 전략을 펴고 실제 정책을 수행을 했고요. 중국, 기타 전 세계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전략과 전술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에 맞추지 못한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이 정권이 펼쳐온 한미관계의 훼손이라는 것, 한미동맹의 훼손이라는 것, 곧 국가의 기본적인 안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핵 전략에 대한 훼손이라고도 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인식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공화당의 7대 강령에서 한미관계라는 한미동맹의 유지와 보호, 강화라는 항목은 바로 이런 점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최근 1년에 그 미국의 바이든 정권 들어오면서 펼쳐지는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우리가 핵 전략에 대한, 핵무기에 대한 인식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고 또 나라가 어려우면 청년들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방황하고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요즘에 책을 사서 보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특별히 보수주의 청년들이 보수주의 책을 이렇게 읽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야, 가능성이 있다, 또 소망이 있다, 그런 느낌을 오히려 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닥으로 갈수록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닥으로 가야 청년들이 깨어나고, 청년들이 깨어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 또 조원주 대표님의 그 연설과 또 우리들의 투쟁과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몰려드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승만 청년이 29살 때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29살 여자 청년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읽혔습니다. 그래서 29살 명문대 미국에 유학한 아주 3개국어 4개국어라는 그런 여섯 청년에게 이 책을 읽혔더니 이 책을 한 며칠 만에 읽고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120년 전에 한성 감옥에서 29세의 청년이 이런 책을 쓸 수 있느냐, 자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년이 비교해보니까 자기 너무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랍다고 이렇게 감동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똑똑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이거를 이제 가르칠 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자칫 친일파로 오해될 수 있고 친미파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저 개혁개방을 한 일본 얘기도 나오고, 또 독립선언서, 조지 워싱턴, 링컨 얘기도 나오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험주의 국가, 미국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이해를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지금 현장에서도 많이 일하고 또 설명드리라고 또 투쟁하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우리 당을 소개하고 조원진 대표님을 소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무죄를 설명하고 할지, 그런 면에서 노력을 좀 하시면 아주 큰 소망이 있고 오히려 급속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책 뒤에 1903년 2월 22일 그 한성 감옥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1902년도 9월 달에 한성 감옥에 콜레라가 들어가지고, 감옥에 콜레라가 들어가지고 수만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이승만 청년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러니까 월남 이상재가 같이 투옥석을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콜레라 돌보다가 너 죽이면은 우리나라 소망이 너가 기대인데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이승만 청년이 그 콜레라 전염병을 돌보다가 결국 퇴치하고 살아남은 기념으로 그 다음에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을. 그래서 이상재가 이걸 직접 자기가 목격하고 이제 회심을 해서 그 회심 기념으로도 찍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해방되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콜레라와 같아서 같이 살 수도 없고 공산주의자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주의를 가지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우리 문재양 정권하고 우리는 같이 살 수도 없고 같이 타협할 수도 없는 단계에 온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싸움을 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저들과는 타협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심지어 저들과 싸워야 될 야당조차도 이미 배신했고 반역하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그 최고의 IT 전문가, 또 무슨 뭐 기업의 사장, 또 학자들도요 이런 역할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직업,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그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역사에 대해서 6.25에 대해서 남친 북친 관심 없습니다. 공산주의자의 만에 관심 없습니다. 이승만이 누군지 박정희가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알아봐야 군사 독재, 무슨 뭐 장기 독재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소망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조원지 대표님을 참 존경하는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콜레라예요, 콜레라. 그 콜레라 안에서 정치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투쟁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이 알아가면 이 정권하고는 타협할 수도 도저히 같이 살 수도 없는 마지막 최후 전쟁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런 그 가능성을 보고 소망을 보고 하시고, 대부분 당원들이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조 대표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당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조 대표님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런 일념으로 우리 당들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년 대선이 1년 남았는데 여러분 급속한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우리 그릇을 만들고, 그럴 때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대비하고, 또 권력이 생기면 또 꼬입니다. 그걸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기는 전두환이가 한참 날릴 때 전두환이하고 사진 찍은 거 회사에 또 이렇게 사업체에 걸어놓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백담사 들어가자마자 그거 다 뛰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전두환이하고 찍은 사진 다 뛰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감옥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반대잖아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고난을 받는데 의원직을 내버리고 나오고, 현장에 나오고, 우리 박태호 총장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고, 오히려 고난 받는데 튀어나오는 이 현상은 정말 정의와 진실의 현상이요 최후의 승리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바로 우리를 알아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몰려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또 끼어들 그런 또 세력들이 우리가 그동안 과정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더욱더 깨어서 각성하고 또 이런 노력들을 하고 또 하나 되어서 나가면 반드시 찬란한 승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윤석열 사태 때 제가 했던 그 말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망나니에 불과하다, 부역자에 불과하다는 말과 동시에 권력 게이트, 문재인 부패 정권의 권력 게이트를 누가 조사할 거냐, 누가 수사할 거냐, 권력 게이트 수사는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인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국민의 지지가 대의가 아니고 소의의 혹은 정의가 아니고 불의의, 특히 보수파의 지도자는 출발점과 과정과 그런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다 사회주의로 가는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를 하고 그들과 싸운다고. 그것도 싸움조차 제대로 된 싸움도 하지 않았어요. 소위 탄핵에 원죄가 있는 보수 언론들 앞장서서 혹은 누군가는 소위 우파 유튜브들의 먹잇감이 돼주기를, 이익에 먹잇감이 돼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영웅 아닌 불의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경우는 안 된다. 윤석열이 큰 잘못은 이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한 사람 바꾼다고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다, 대한민국 변화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권력기관, 국회와 의회와 권력기관이 다 장악되어 있는, 그것도 임기제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한 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부패의 사슬을 국민들이 느끼게 해야 돼요. 얼마나 부패한 정권이고, 얼마나 부정한 정권이고,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고, 얼마나 무책임한 정권인가를 국민 스스로가 느끼게 할 때 거대 악이 무너지는 겁니다. 거대 악이 아니라 그냥 그 거대 악의 전면에 있는 문동력 없는 문재인 한 사람 바꾼다고 해서 이 거대 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력이 우리 공화당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하게 아킬레스다. 그 과정이 윤석열이 희생해야 되는 권력 게이트의 핵심부, 청와대를 비롯한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부패를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 됐을 때 대통령 한 사람의 변화가, 교체가 아니라 거대 악이 무너지는, 소위 사회주의자, 종북주의자, 친중주의자들, 반미주의자들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그래 하는 겁니다. 생각의 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한 사람 시키기 위해서 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희생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자기 임기 7월까지 소위 LH 부동산 투기 문제, 땅 투기 문제가 터졌을 때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의 칼을 들고 휘둘렀으면 이 정권은 벌써 20%대로 떨어집니다. 이 정권은 다시는 태어나야 되어서는 안 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권은 노무현의 패적과 같이 만들어야 될 의무가 정치인에게 있고 지도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옳은 길이에요. 시류에 흔들리는 것이,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수철 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이미 경제 부분은 80% 가까이 사회주의적으로 갔어요. 사회주의하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그들의 가장 걸림돌이라는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내국 국민들하고 미국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시점에서 일반 자유우파 국민들, 저는 선언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고는 다 또 윤석열이 그럴 거다.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불법 거짓 탄핵 쿠데타, 촛불 쿠데타 식으로 자유우파 혁명이 일어나려면은 국민의 80%, 90%가 그들을 다시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헌법재판소, 대법관, 대법원, 경찰, 검찰, 국회까지 장악된 군, 이 권력기관 다 장악된 상황에서 그 수압이 노릇밖에 못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씨한테 부역자 노릇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참 검찰총장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윤석열이 나오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은 아마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정확한 인식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수없는 악행, 수없는 악법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정통성이, 리지못이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대의 아킬레스예요. 정통성 없는 정권의 부정부패의 현실이 밝혀지면은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 촛불 쿠데타 세력들하고 싸우는가? 그것이 오늘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의식 있는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저랑 만나서 했던 얘기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해야 될 일을 버려버리고 대통령 병에사여서 나온 윤석열, 후배들에게 이 시대적, 역사적, 체제적 과제를 던져버린 무책임자. 윤석열은 자기 희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4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그가 잘못한 부역자의 뜻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안타깝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척결시키는 방법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지는 알지만은 그것 또한 거대 악을 물리치면서 소악을 데려오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겁니다. 거대 악은 거대 선으로, 명분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체제도 지키고 역사도 지키고 미래 세대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고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치고 국민들께 알리느냐가 우리 공화당의 최대의 공보다 이렇게 봅니다. 저 자료 좀 나눠주세요. 오늘 제가 15개 분야에 걸쳐서 변화개혁하는 우리 공화당에 대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3월 31일 대통령께서 신북 옥중투쟁 4년이 되는 또 인신강금 4년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공화당의 변화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당대표가 15가지의 방향성 제시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공파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내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민원실이나 공파를 통해서 우리 동지들이나 자유파 국민들, 특히 우리 당의 지도부의 의견과 추가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투쟁은
비전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 비전 있고 결과가 있는 투쟁을 해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무죄 석방 투쟁과 반독재 투쟁입니다. 좌파 독재 투쟁이다. 이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둘째, 우리 공화당의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숫자에 대한 홍보 및 실행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는 4년 옥중투쟁 불법 인신광금 4년 무죄석방 서명 250만 명 100만 당원과 20만 책임당 우리 공화당이 새기고 홍보하고 가야 될 우리들의 결과물이고 숫자입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 인신광금 4년을 계기로 4월부터 확연하게 변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만이 아는 홍보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대국민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공화당 유튜브, TV의 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거기에 책임자들은 자기의 직을 걸고 해야 된다. 또한 우리 공화당과 같은 우파 유튜브의 연대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과거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유튜브들은 연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대언론에 대한 공격적 홍보가 필요하다. 언론에 대한 공격적 홍보, 이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인터넷 신문, 주간지, 일간지에 대한 인수나 신설에 대한 부분도 당 밖의 세력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4년은 옥중투쟁 4년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제시합니다. 당의 전면적인 운영 및 투쟁 방향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공화당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정립하고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당의 재정이 확충되지 않으면은 인재 영입도 홍보 전략도 당의 쇄신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대표 혼자 재정을 걱정하는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 정도의 당의 규모가 아니에요. 규모가 커지면 씀씀이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의 재정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계획 준비된 재정 합충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중국 폐렴 정국에서 모두가 어렵습니다. 당의 재정 또한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당은 조직과 재정과 그 위에 당의 가치 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일곱 번째, 조기 석방, 무죄 석방에 중점된 변화되고 임팩트 있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을 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조기 석방 투쟁에 전력하기로 했다고 공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석방, 무죄 석방에 중점된 변화된 임팩트 있는 투쟁을 하겠습니다. 8번째, 전략 있는 전략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실질적 전략팀 운영을 통해서 단기적 전술과 장기적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전략 전문가 영입이 어려우면 월 2회 의견 개진을 토론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자문 변호사들도 전략회의 멤버로 요청드립니다. 9번째, 당의 시스템화는 오래 끌 수 없는 당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총장을 비롯한 정책위 의장, 외국정책전략연구원장, 상근자들의 실질적이고 그 결과가 있는 업무 이행을 요청합니다. 반드시 과제에 대한 부분을 드리고 보고가 따르고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10번째, 실질적 효율성 있는 회의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형식적 회의를 탈피하겠습니다. 4월부터 실질적이고 혁신적 회의로 바꾸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 목요일은 전체 연석회의가 됩니다. 첫째 주 목요일은 당대표 주재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하겠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은 당대표 주재 중앙당직자 회의를 하겠습니다. 셋째 주 목요일은 당대표 주재 원로 고문단과 자문위원 회의를 하겠습니다. 셋째 주 목요일은 월 1회 고문단 회의와 월 1회 자문위원 회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 목요일은 전체 연석회의, 최고위원회의, 시도당 위원장회의, 중앙당직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에는 당대표 주재 사무총장을 비롯한 실국장 전체 업무보고 회의를 가지겠습니다. 11번째, 거짓 불법 탄핵 백서 발간과 법치 사망의 무법 형사 재판 백서 발간 작업을 4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을 밝히는 문제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반역사적, 반체제적, 반인륜적 행위를 했는가를 밝히는 그러한 거대 작업입니다. 12번째,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같이 당대표는 매주 지역순회 교육 및 소통을 하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과의 협의를 상설화하고 시도당 간부 및 서명대 간부들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3번째, 실질적 SNS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당에 대한 비판과 당에 대한 건전한 건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책 없이 당을 엄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하겠습니다. 실질적 SNS 대책은 우리 공화당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공식 카페, 공카 인원을 지금의 배 1만 명 가입을 조기 달성해야 됩니다. 둘째, 사이버 전사 1,000명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첫째, 각 지역별 사이버 투쟁단을 구성하겠습니다. 13번째, 실질적 SNS 대책의 광고 부분은 우리 공화당의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4번째,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의 효율적 달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의 서명 방식을 중심으로 하되 기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수립 실행하겠습니다. 15번째, 실질적 행동할 수 있는 중앙당 전국 조직, 즉 여성의, 청년의, 차세대 4세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언제라도 봉사단체에, 언제라도 이미지 개선에 투입될 수 있는 여성 청년 4세대 조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성 청년 4세대는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각 조직별 1000명의 조직 구성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5개 항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 제안 사항은 비서실을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월 24일 수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카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당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부터 희생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당은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절명의 지금의 우리 공화당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7.4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7개월이 지난 시점이 됐습니다. 7개월이 지난 이 시점 4월달부터 4, 5, 6, 3개월 동안 대대적인 혁신 변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은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당원 동지들께서 지금까지도 희생과 봉사로 고생하셨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은 반드시 승리를 이뤄야 되고 그 승리의 길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기존 정당과 차별화된 정당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대적인 혁신 과업에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국 동지들, 자유우파 국민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는 당의 대표를 비롯한 저와 많은 분들이 고심을 통해서 실천 가능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4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힘들지만은 이겨야 될 과정입니다. 이겨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 3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6주년 되는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10시에 현충탑을 참배하고 이승만 대통령 묘소와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겠습니다. 또한 그날은 천안함 폭침 11주기 추모 행사입니다. 천안함 폭침 행사는
대구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대전, 충북, 충남 이론에서 대전 현충원 열시 참배와 전하남 용사 묘소 참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남 북침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북한 괴뢰 정권의 도발입니다. 3월 27일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거짓 탄핵, 불법 인신감금 4년에 대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규탄,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규탄 대회를 대구 반월당에서 1시에 가지겠습니다. 대구에서 K방역에 준하는 그러한 집회를 갖겠습니다. 3월 27일부터 우리 공화당의 투쟁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투쟁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3월 1일날, 3월 10일날 집회를 가졌듯이 3월 27일은 K방역에 준하는 투쟁 방향을, 새로운 투쟁 방향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31일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옥중투쟁하시는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을지로 입구역에서 오후 1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비공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토요일은 4월 10일 부정부패 문재인 척결 대회를 부산 시청에서 1시에 전국 총력 대회를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공화국 문재인 척결 전국 총력 대회를 3월 27일과 같이 K방역에 준하는 부정부패 공화국 문재인 척결 대회를 부산시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경남의 중국 폐렴이 LH가 있는 진주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폐렴이 있은 바람에 부산에서 하도록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까지 서명대를 하시면서 각자 투쟁을 해주셨습니다. 서명운동도 토요일 집회가 잡히면은 일요일 혹은 평일 집회로 서명대로 전환해 주시고 서명대가 애국이고 서명대가 답이라는 말씀은 그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중국 폐렴을 이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백신의 도입 자체 시기를 늦춘 것도 그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들이 악수를 가지고 자유우파 국민들을 탄압하면은 우리는 정수로 대응하면 됩니다. 3월 27일이나 3월 31일, 4월 8일 집회는 한 지역의 집회가 아닙니다. 자유우파 총집결 집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K방역, 흑우인 K방역이지만은 그들의 함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반정부, 반부패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시도당 당무 결과 보고서를 봤습니다. 아무튼 시도당 당무 결과 보고서에 시정할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시도당 위원장들한테 빨리 보내주셔서 개선된 시도당 운영 방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비공개로